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7일이죠? 날짜가 잘못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첫 페이지 27일인데. 자, 아무튼 오늘은 2018학년도 대비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준비하시려고 할 때 이제 어떤 것들을 알고 시작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이제 설명회를 이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전공이 이제 뭐 유아, 중등, 초등 이렇게 다 유초, 중이 다 이제 같이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이 임용 시험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차를 보시면 거의 이 자료의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제도를 알아보고 이제 어떤 제도인지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완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파악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 이제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하시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정리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뭐 과목별로도 알아보고, 그리고 문제 유형에 따른 전략들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공부를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1년 동안은.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이 합격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무튼 이따가 이제 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다들 목표는 이제 내년에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1년 공부해서 합격을 하는 건데, 또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기도 하고요.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이 과정을 반복하기도 하죠. 이 시험은. 그리고 점점 이제 N수생이라고 하죠. 점점 이제 여러 해 도전을 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또 누적되어 가고, 또 새로 졸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TO가 또 우리에게 만족스럽게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고 해서 이제 그 TO가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잘 완전히 이제 큰 다짐을 하고 이제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고 하지 않으면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해도 끝까지 이제 불안하고 막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다들 이렇게 하니까 요 정도로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는 절대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우선의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매일 살아가다 보면 이거도 해야 되고 저거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의 최우선 순위에 이제 임용시험을 두고 여러분들이 1년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우선 마음부터 그렇게 강하게 먹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2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첫 페이지가 이제 표지가 1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시험 제도 안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최종 공고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한 거고, 이 과목 자체는 전 지역이 대부분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뭐 차이가 있는 것은 2차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업 실현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2차에서 이제 뭐 다른 심층 면접이 있다던가 하는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되는 그 과목을 먼저 이제 보시면은 유초등이랑 중등이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유형이 다르고요. 유초등이 있고 그다음에 중등이 있고 달라요. 그리고 문항수도 다르고 형태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국 공부하셔야 되는 그 내용은 우리 전공 특수교육학은 동일한 부분입니다. 물론 유아특수는 유아특수교육 개론을 조금 더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중등 같은 경우는 뭐 몇 가지 어떤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올해 기출을 봤을 때 초등과 중등에 있어서 특수교육학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느냐의 차이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초등 문제,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매년 동일한 경향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건데, 점점 이제 초등이라고 해서 특수교육학 난이도가 더 간단하게 뭐 쉽게 나온다던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아특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아특수교육 개론과 관련된 걸 이제 따로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초등이랑 중등은 특수교육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두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전공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되 결국 공부해야 되는 그 특수교육학이라는 큰 학문은 동일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가 있냐면 우선 유초등이신 분들 그 윗부분에 있는 거 보시면 이제 유치원 교사, 초등교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1차 시험에 대한 시험 과목입니다. 그래서 교직논술이란 교육과정이 있죠. 그리고 교직논술은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이것도 이제 모든 그 일반 유아 교사, 그 다음에 초등교사들도 다 보게 되는 그런 형태의 과목인데 우리 전공 같은 경우는 전공이랑 관련하여서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교직, 교양에 대한 전 영역에 대해서 논술 문제를 주고요. 여러분들이 1200자로 완성된 글을 1시간 내로 완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추어서 60분 내에 개요 세우고 글 완전히 완성하는 걸 시험에서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00점 중에 20점이죠. 근데 이게 사실 여기에서 점수가 많이 깎이면 안 돼요. 그런데 또 뭐 자주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소홀히 하셨다던가 너무 방심하셨다던가 아니면 시험 당일은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1년 내내 열심히 했지만 그날 뭐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많은 그런 경우가 있죠.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때문에 교직논술을 제대로 못해서 꽈락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장기간 그러니까 뭐 닥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논술은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게 빨리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건 그냥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주장을 하고요. 내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도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제 끝이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단기에 내가 이제 점수를 어느 정도 20점 만점 중에 그래도 최소한 15점 이상은 받으셔야 되고요. 뭐 이제 뭐 올해도 합격하신 분들 보면 그래도 18, 19, 20점도 있으셨어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건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암기해서 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글 쓰는 것. 그리고 이걸 보면 이제 이 부분은 중등이신 분들은 뭐랑 같이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냐면 전공에서 전공 B에 보면 논술형 1문항 10점 있죠? 있죠? 중등. 이거도 결국 공부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논술형이니까. 그러니까 중등도 교직논술이라는 것은 없지만 우리 전공의 문항 속에 논술형이라고 해서 한 문항이 커다랗게 10점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미리미리 글쓰기 자체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시고 이제 글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접근해서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선 큰 과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직논술이 있고요. 교육과정, 유초등에서 교육과정 안에 보면 특수교육학 전 영역, 그리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 이렇게 있죠, 유치원은. 그래서 유아특수이신 분들은 우리 전공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유치원 교육과정을 또 보셔야 돼요. 그것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하셔야 되고 초등이신 분들은 교육과정에 보면 80점의 특수교육학 전 영역, 특수교육 교육과정 초등 전 영역,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정. 그래서 유아 특수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고충이 있고 하지만 유, 초, 중 중에 공부해야 되는 양이 가장 많고 정말 끝까지 그 많은 방대한 범위 때문에 너무 이제 고생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바로 초등이에요. 초등입니다. 그래서 초등 특수 같은 경우는 초등교육과정 전 영역을 다 봐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초등 임용 시험 문제가 거의 그대로 오기 때문에 일부 문제가 한 3-4문제 정도가 그래서 이제 그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큰 과목이죠. 큰 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시기별로 잘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과목별로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이제 이어서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초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서답형 문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서답형 안에 3가지 형태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단순하게 쓰는 거, 용어로 쓰는 거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할까요? 기입형. 그 다음에 한두 장의 문장으로 쓰는 게 서술형. 하나의 글로 쓰는 게 논술형. 그게 서답형이거든요. 그래서 유초등에 보면 이제 교직논술이 논술형이죠. 그
그 다음에 전공, 교육과정 부분에 보면 비고 부분에 보면 기입형 서술형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중등 같은 경우는 이제 교직 논술이 없는 대신 무엇이 있냐면 일반 교육학에 대한 논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학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공통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었고 객관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었는데 이게 한 문제의 논술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등이신 분들은 이거도 마찬가지로 이제 논술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대비하셔야 되고, 이거는 우리 과목, 전공 과목이라기보다는 교직이랑 관련된 문항이 나오는 것이어서 이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교육학 관련 강의를 통해서도 이렇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논술형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공은 우리가 학부 때 공부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강의에 의존을 할 것인지 내가 혼자 할 건지 스터디를 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중등 교육학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혼자 한다거나 하는 건 너무 막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요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뭐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 학원에 뭐 여러 강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해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등의 전공은 이제 A, B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A에 보시면 기입형이 8문항, 서술형이 6문항, B에 보시면 서술형이 다시 7문항, 그 다음에 논술형이 1문항. 서술형이 다시 B에서 5문항, 2문항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는 배점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5문제짜리는 총 20점이니까 한 문항이 몇 점인가요? 4점짜리가 5개, 5점짜리가 2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총 80점이고요. 그 다음에 중등이신 분들은 옆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PDF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지워진 것 같은데 이제 크게 거기 보시면은 25에서 35%라고 했고 앞에 지금 빈칸처럼 비워져 있죠. 여기가 이제 그 교과교육학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 과정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위에 초등 부분에 보면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었죠. 그게 이제 요 부분에 있는 건데 요게 지금 파일의 어떤 오류에 따라서 가끔 PDF로 변환하면 이렇게 삭제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25에서 35%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과 내용학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특수교육학에 대한 것입니다. 그게 거의 70%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결국 특수교육학이랑 특수교육과정 공부하셔야 되는 거는 다 유초, 중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로 이제 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시험 과목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 우선 알아두시고요. 더 세세한 과목별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유초등은 지금 아예 그 표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중등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공통입니다. 한국사 아시죠? 한국사 능력시험 3급 이상 필수입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이거를 계속 미루시다가 나중에 막 7, 8월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원서 쓰기 직전에 보는 그 최대한 그 늦게 볼 수 있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 그때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도저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예 미리미리 여러분들 어차피 하셔야 되는 거니까 미리 해버리고 그냥 까먹고 있으면 되니까 이거는 미리 꼭 챙기시고요. 아직 안 되신 분들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크게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제 제가 뭐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저도 매해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합격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좀 나름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이제 거의 뭐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1년 내내 쭉 같이 지내면서 보고 또 제가 뭐 언제든지 보고 느끼고 한 그런 부분들을 보고 공부하는 방법도 보고 상담도 해보고 하면서 보면 합격하시는 분들은 뭐 다양하게 공부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르지만 뭔가 공통된 그런 특징이 맥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합격의 필수 요건이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시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요. 1년 내내 이런 내용들을 이 몇 가지를 좀 까먹는다거나 소홀히 하시면 금방 생활이 흐트러진다거나 슬럼프가 온다거나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거나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뚜렷하고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혹시 그냥 난 특수교육과를 졸업했으니까 그냥 뭐 취업을 해야 되니까 약간 뭔가 뚜렷하고 나만의 어떤 확고한 그런 목표 같은 게 없이 하시기에는 너무 준비하는 게 힘든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버티실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이거를 해야 되고 난 꼭 이걸 성취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걸 다 해서 언제까지 공부를 다 마쳐서 시험을 보겠다.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그 뚜렷하고 아주 강한 목표의식이 없으면 이 1년의 과정을 버티시기가 힘들어요. 너무 지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너무 할 게 많고 그 하는 과정 중에서도 뭐 많은 것도 문제지만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할 게 한두 개가 아니고 그리고 1차 끝나면 또 2차 준비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세요. 내가 정말 이 시험을 치려고 하는 어떤 뚜렷한 나만의 목표가 있는 건가? 혹시 그냥 내 전공이 이거니까 남들이 이거 다 하니까 뭐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혹시나 뭐 아니시겠지만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다 아니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공부를 정말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난 정말 올해 합격하겠다라는 뚜렷한 그런 목표의식을 다시 한번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실하셔야 돼요. 절실하셔야. 제가 뭐 간혹 이제 뭐 여기저기 학교에 가서 뭐 이제 OT를 하거나 할 때도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절실하셔야 돼요. 가끔 좀 덜 절실하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거든요. 약간 뭐 그건 성격일 수도 있고 성향일 수도 있고 뭐 스타일일 수도 있고 한데 뭔가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실함이 없으면 또한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자꾸 딴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거 해야지 뭐 올해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던가 많이 그런 생각이 계속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이제 해결하고 다시 공부에 집중하고 하려면 합격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실함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이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특수교사가 되고 싶은가? 내가 사실 특수교사는 되고 나서도 너무 힘든 게 많거든요. 그죠? 아시겠지만 되고 나서 뭐 굉장히 편하다던가 뭐 굉장히 뭐 여유롭다던가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정말 특수교사가 되고 싶고 그걸 위한 시험에 이 1년을 정말 투자할 시간만 투자하는 게 아니죠. 내 모든 1년의 삶, 그 다음에 뭐 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올인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내가 절실한지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도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또 휩쓸려요. 이거는 공부 방법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요. 심지어 뭐 어떤 분들은 뭐 하루 스케줄 같은 걸 잡을 때도 그렇고 스터디를 할까 말까 이것도 그러니까 1년이 이제 금방 지나갈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데 계속 선택의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그 과정에서 선택을 누가 해야 될까요? 스스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 친구가 저렇게 서브노트를 만드는 거 보니까 좋아 보인다.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난 저렇게 안 하면 좀 불안한 거죠. 그럼 또 바꾸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합격하신 분들의 수기 그리고 주변에서 되게 좋은 방법을 하고 있으면 그걸 잘 보완을 해서 이제 하는 건 중요하지만 무작정 따라간다거나 저 친구는 강의를 듣네 그럼 나도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다 강의를 듣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마찬가지로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때 가장 잘 되는지 이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심지어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게 잘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카페에서 하는 게 나는 그냥 시끌벅적한 데가 좋을 수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하나하나를 결정할 때 나에게 맞는 게 뭘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똑같은 시간을 했을 때에도 나에게 가장 효율이 있고 효과적인 방법이 뭘지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전 과정에서 공부를 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서브노트를 할 때 스터디 같은 경우도 스터디도 이따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스터디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또 이끌려가고 막 친구가 하자 그래서 거절하지 못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별로 도움 안 되는데 또 말하기도 좀 그렇고 막 이런 상황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은 내가 주도한다. 내 공부는 내가 한다. 이걸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또 네 번째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 5가지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또 뭐냐면 공부를 하실 때 그냥 한 1, 2월에는 특수교육학 기본 이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 3월쯤부터는 특수교육 과정 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 4월쯤부터는 기출문제 봐야지. 이런 건 계획이 아니죠.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완전 너무너무 구체적이다 할 만큼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매일매일 뭘 해야 될지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건 나중에 행동수정에서 이런 걸 공부하기도 하는데, 내가 스스로 굉장히 세세한 계획을 세우고 내가 매일매일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어서 이제 점검하면 그거 자체가 나한테 동기가 될 수가 있어요.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근데 저도 이제 할 일이 있으니까 맨날 이제 그런 걸 하죠. 매일 할 일 쓰고 못해서 또 미루고 또 다시 세우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저는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 활용하시라고 제일 뒷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시간 스케줄 쓸 수 있는 표를 하나 드렸는데, 이건 제가 좀 잘 활용하는,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은 어플도 굉장히 많잖아요. 공부에 도움되는 그런 거, 그죠? 그래서 총 공부 시간 이런 거 이제 기록하시고 하는 그런 어플도 많아서 그런 거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매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세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도 시간 단위까지 해서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특수교육학도 오늘은 지적장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적장애에서 어떤 책으로 무슨 공부를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서브노트를 어떻게 만들 건지, 뭘 할 건지, 기출문제를 볼 건지, 이런 세세한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다음 그거에 따라서 내가 실행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표처럼 시간대별로 내가 뭘 했는지 매일 기록을 하세요. 하다못해 화장실 간 것도 적을 수도 있는 거고,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한 것도 적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매일 내가 총 몇 시간을 했는지를 매일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학교도 안 다니고, 일 안 하고, 공부만 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할 것 같으세요? 공부 굉장히 완전 올인한다고 했을 때, 24시간 중에. 몇 시간 하면은 그래도 많이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몇 시간? 10시간. 10시간을 보통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24시간 중에 우리가 일 안 하고요, 학교 안 나가고 그냥 공부만 하는 생활을 할 때 10시간 하는 게 24시간에 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순수하게 공부에 집중한 시간을 10시간 채우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일어나서 밥도 먹어야 되고, 씻고, 또 공부하는 곳으로 가고, 오고, 또 중간에 또 중간에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이런 시간을 어떻게 하다 보면 정말 순수하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10시간 채우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12시간, 3시간 이렇게도 본 적은 있지만, 10시간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도, 그리고 그걸 제대로 실행하시는 것도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일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학교 다니면서 초수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10시간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는 약간 공부 많이 하는 거에 대한 약간 기준 같은 시간이긴 한데, 꼭 그렇게 그 시간을 못 채우시더라도 한 하루에 8시간 이상은 내가 일을 하든 뭘 하든 학교를 다니든 하루에 꾸준히 8시간 이상은 채워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걸 일단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시험을 여러 번 보셨다거나 하시면 또 좀 상황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다시 한다는 가정하에 그 정도는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생활에 대해서도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요. 계획을 세우시는 게 힘드시면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고 저한테 오시거나 메일을 보내시거나 하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상담을 하시고, 저도 좋고요, 주변에 선배들도 좋고, 합격한 친구들도 좋고, 누구든 해서 이제 그런 걸 계획을 잘 세우시고, 지속적으로 내가 지금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가요?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매일 그런데 굉장히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막 빠듯한 계획을 세우고, 빨리 이걸 하고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빠듯하게 세우다 보면 계속 수정을 하게 되죠. 그럼 계속 수정을 하세요. 수정을 하시면서 어쨌든 알차게 보내시면서 이제 시간을 버리는 걸 최소화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체력 관리인데 체력이랑 이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너무 뻔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뭐 수능을 봐도 뭐 각종 고시를 봐도 이건 너무나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도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매년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서답형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쓰면서 공부하시거든요. 그래서 손이 아프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병원 다니시고 진짜로 열심히 하실수록 그러니까 뭐 이건 또 뭐 막 굉장히 막 세게 막 힘을 줘서 막 쓰거나 이러지 않아도 손목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가 막 아파서 막 이렇게 붕대 감고 하신다거나 주사 맞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하반기 지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뭐 열심히 안 하셔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어쨌든 이 과정 자체가 이 체력이 점점 고갈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는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실 때 체력 관리를 위한 어떤 여러분만의 어떤 그 방안을 하나를 생각을 해서 운동을 하신다거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다들 막 요즘 뭐 운동 많이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동하면 좋다 하지만 또 운동을 막상 하지 않으면 그게 잘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저는 운동을 하거든요, 매일. 근데 그거를 하지 않을 때와 할 때를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할 때 내가 하루 했다고 오늘 체력 좋아졌다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지나고 보면 아 내가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굉장히 생활이 약간 정리가 돼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면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막 몸을 혹사까지는 아니지만 열심히 운동을 하면 하루하루 내가 막 받았던 스트레스나 이런 게 해소가 돼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걷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스트레칭을 하셔도 좋고 가까운 체육관에 가서 뭘 하셔도 좋고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 정도는 내가 지금부터 운동에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그 긴 수험 생활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막 무슨 헬스장에 꼭 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 이런 걸 좀 마련을 해두시면 나중에 훨씬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지금부터 열의에 막 열정이 막 불타올라서 지금 너무 상반기에 막 체력을 다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긍정적인 마인드. 절대 어차피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세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중간에 하면 올해 지금 뭐 5, 6월인데 요거밖에 못했는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자신을 믿고 계속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좋은 생각을 하시는 게 또 그게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될까? 다들 이렇게 해서 다들 열심히 하는데 난 어떡하지?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분명히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을 여러분들이 1년 안에 그리고 좋은 점수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이 정말 필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공부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제도를 볼 때 크게 몇 가지 과목을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유초중 할 거 없이 이제 약간의 그 형태는 다르지만 특수교육학이랑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랑 그 다음에 뭐 교육학, 교직, 논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특수교육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제대로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선택할 것인가 라는 걸 보기 전에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 과목의 성격이 어떤지를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돼요. 특수교육학은 뭘 말하는 거죠? 어떤 거 생각나세요? 이 안에 세부 과목이 뭐 10몇 개가 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장애 영역별로, 그죠? 지적장애부터 뭐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뭐 등등등등 해서 지체 중복장애까지 장애 영역별 그 과목들이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냐면 통합교육, 개별화 교육, 행동지원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다음에 특수교육 평가, 공학, 그 다음에 중등이신 분들은 전환교육, 그 다음에 유아특수 하시는 분들은 가족지원 같은 것들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런 게 다 들어가는 우리 전공 그 자체가 특수교육학이죠, 그죠?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이제 이걸 특수교육학을 공부하실 때 이제 너무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약간 이제 그림처럼 만들어 본 건데, 제일 첫 번째 단계를 제가 뭐라고 해놨죠? 이해입니다. 이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서다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주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고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암기되어 있어야 되겠죠. 분명히 암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냥 외우면 시험을 절대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외운 게 아무리 많아도 그냥 외웠잖아요. 이해 없이. 그러면은 문제에 맞는 답을 쓰실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정말 와닿으실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한 번이라도 쳐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별표를 해놓은 겁니다. 물론 전 과정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첫 단계가 이해예요. 이해.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걸 그냥 읽고 그냥 아, 이런 거구나 그냥 베껴 쓰고, 이해의 과정 없이. 이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이해도 사람마다 달라요. 머릿속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해 정도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이해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모든 이론들을 보실 때 내가 스스로 이해했는지를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시면서, 이해를 사실 정말 제대로 했다는 건 어디까지 돼야 되는 거냐면, 통합교육이 뭐야?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보고 내가 이해를 했으면 암기를 하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나의 그 표현으로. 그래서 긍정적 행동 지원이 뭐냐? 아니면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서 뭐 지팡이를 어떻게 지도할 거냐?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만의 표현으로 어느 정도 크게는 큰 맥을 짚으면서는 얘기하실 수 있을 만큼이 되는 게 거의 이제 이해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지 않은 채로 무작정 암기를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다시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럼 이해는 어떻게 하느냐? 시중에 여러 자료가 있겠죠? 강론서도 있고 개론서도 있고 수험서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우선은 읽으시면서 내 머릿속으로, 내가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기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암기를 해야 되고요. 암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점점 단순하지가 않고 적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험 문제 상황에 여러 가지 막 그 조건들을 주고요. 문제 상황들을 줘서 거기에 내가 알고 있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론 중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이론이 무엇일까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걸 생각해서 또 마지막에 뭘 해야 된다? 답안 작성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쉽지가 않은 게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러니까 뭐 이해만 했다고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외워야 되죠? 또 얼마나 많습니까? 외울 게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달달 외웠다고 해서 잘 보는 시험이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다 외우고 엉뚱한 걸 쓰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 판단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외운 걸 또 잘 적용해서 잘 쓰려면 또 마찬가지 첫 단계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학의 전 영역을 공부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오래 걸려도,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려면 사실 뭐 보통은 이제 1, 2월 강의를 8주, 9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 저도 늘 매년 그렇지만 맨날 보강을 막 여러 번 하고 막 마지막에는 막 주 3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 두 달 안에 여러분들이 이 전 영역을 다 이해해서 정리하는 건 사실 거의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브노트까지 한다고 치면 길게는 5월까지 갈 수도 있고요. 최대 목표를 한 4월까지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지 않고 그냥 뭐 베껴 쓰고 그냥 다른 사람이 정리한 자료 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빨리는 끝낼 수 있지만 제대로 공부가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특수교육학을 정리하실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좀 오래 걸려도 뭐
최대 5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걸 확인하고 그걸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꼼꼼하고 제대로 하겠다.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하겠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브노트를 하다 보면 빨리 내가 오늘까지 서브노트 여기까지 하기로 했는데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니까. 그럼 또 막 이제 뭐 생각 없이 난 머릿속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으로 그냥 베껴 쓰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서브노트를 또 다 완성해 놓으면 마음은 뿌듯하거든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얼마나 남았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게 특수교육학이에요. 그냥 넘어가고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수교육학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전 영역을 공부하실 때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해하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나에게 맞게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암기를 하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학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세세하게 좀 체크하셔야 되는 몇 가지를 그 아래에 쭉 써놨는데 이제 우선 특수교육학도 그렇고 뭐 특수교육 과정도 그렇지만 1년 내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바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자료 정리를 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부 때 뭐 여러 가지 이론서를 보셨잖아요. 개론서가 뭐고 강론서가 뭔지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개론서는 뭐죠? 한 책에 특수교육학 여러 영역이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고 강론서는 뭐죠? 장애 영역별로 한 권씩 심화 이론까지 그러니까 그 한 영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 다룬 이론서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는 그 강론서를 어떤 분들은 내가 시중에 나와 있는 수험서 이런 거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내 공부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없이 강론서로 공부를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오랜 긴 과정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험서를 많이 보시죠. 이론서 정리된 거. 그런 것들은 뭘까요? 뭘로 정리를 한 걸까요? 뭐 제 책이든 뭐 시중에 있는 여러 학원 강사들이 쓴 그런 특수교육학에 대한 이론서는 뭘 보고 쓴 걸까요? 강론서 보고 쓴 거예요. 다 강론서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강론서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3, 4, 5, 6 중에 강론서로 이제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마치 필수인 것처럼 그걸 안 하면 불안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강론서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어떤 영역은 시험 문제에서 기출 문제에서 좀 자세하게 나오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기출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A라는 부분이 나왔으면 그게 그 다음에 똑같이는 안 나와도 그 주변에 있는 게 좀 심화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탄탄하게 대비를 하고자 이제 강론서 자체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걸 강론서를 안 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여러분들이 이미 1, 2월에 기본이론 보시면서 보는 그 수험서 자체가 제가 이번에도 개정을 하면서 새로운 강론서가 다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내용이 강론서에서 뭐 예를 들면은 예시가 좀 빠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강론서에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요약됐다던가 그림이 그냥 좀 빠졌다던가 하는 수준이지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많은 수험서들이 다 강론서를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론서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 게 좋으냐면 그냥 기본 이론서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있으시다면 내 기준을 두는 책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강론서를 무조건 다 사거나 하지 마시고 강론서가 또 얼마나 비쌉니까? 한 권에 2만 원 뭐 비싼 건 뭐 2만 몇천 원 막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런 걸 막 또 책을 또 저도 책 사는 거 좋아하지만 책을 또 사다 놓으면 또 마음이 또 뿌듯하기도 하고 한데 그런 거에 이제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서를 놓고 보시다 보면 상당 부분이 겹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강론서를 통째로 좀 보고 싶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만 선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냥 생으로 완전히 뭐 개론서, 강론서를 내가 그냥 다 정리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건 너무 이제 좀 너무 한 2년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공부하시려면. 그래서 아마 어떤 책이든 기본 이론서를 이제 수험서를 선택을 하실 텐데 그걸로 우선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선별적으로 강론서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그걸 가지고 기본 이론을 정리하시면서 그걸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하실 수도 있고 단권화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료 정리를 하실 때에는 이 자료 정리를 한 걸 가지고 시험 치는 날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요? 없겠죠? 하다 보면은 지우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보완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자료 정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손으로 쓴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은 중간중간에 수정 보완하기가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이제 뚫려있는 파일지, 종이. 그래서 파일링을 하는 거예요. 파일링을. 그래서 뚫려있는 종이 뭔지 아시죠? 거기에다가 그냥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런 형태의 종이에다가 정리를 하면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리고 또 사이사이에 껴놓기도 쉽고 하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니면 쓰는 게 너무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막 쓰는 게 오래 걸리고. 그러면 이제 뭐 워드 작업 많이 하시죠?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수정 보완하기가 좋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자료 정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계속 1년의 과정이 결국은 내가 계속 이해하면서 자료 정리하고 내가 또 다시 보면서 기출문제도 붙여넣고 뭐 또 이제 뭐 뺄 건 빼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압축해 가는 것이 공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수교육학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9월, 10월 됐을 때는 더 이상 자료 정리에 시간을 쓸 수 없죠. 그때는 내가 나만의 자료를 정리한 걸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암기하고 그걸 끝까지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세세한 사항들이 너무 이제 뭐 막막하시면 또 마찬가지로 주변에 물어보신다던가 저한테 얘기하신다던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보시면 기출문제라고 제가 크게 해놨죠. 기출문제는 과목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중요한 자료입니다. 기출문제는.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기출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럴 것이고요.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기본 이론을 한 번도 안 봤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보시는 거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문제를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실 때는 저는 스스로 반드시 한 번은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부터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누군가가 해설을 해주는 걸 본다던가 해설집을 본다던가 하면 그 문제를 볼 때 그 관점으로 밖에 볼 수가 없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처음 보실 때는 반드시 내가 스스로 먼저 풀어보는 거.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이론도 정리하고 또 주변의 해설도 듣고 해설집을 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훨씬 학습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너무 수동적으로 기출문제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처음부터 그런 생긴 그 관점이 이제 고정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서답형이고 답이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답은 물론 있겠지만 답이 공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 80~90%의 문제는 거의 공통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지만 몇몇의 일부 문제는 좀 보는 관점이 다른 문제 또는 논란이 있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건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접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출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내가 처음 풀어볼 때는 기본 이론을 한번 이제 보고 이제 내가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 도움을 받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더 좋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뭐 서브노트 만들기도 나오고 이제 키워드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브노트나 단권화를 뭐 하시든 이제 자료 정리를 하실 때 우리가 설명이 되어 있는 모든 걸 통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하신다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론의 전략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긍정적 행동 지원이다. 그러면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겠죠. 뭐 수험서에도 나와 있을 거고 내가 학부 때 본 자료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설명을 이제 잘 모아놓은 게 여러 책에 있는 걸 그냥 모아놓은 게 수험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시면서 내가 읽고 이해하기에 이 말은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는 빠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 이제 서브노트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다 베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보시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긍정적 행동 지원의 정의에서 이 말은 절대 빠져선 안 돼. 그게 바로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 작성하실 때도 핵심 키워드를 쓰셔야 되고요. 채점을 할 때 채점 요소도 키워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긍정적 행동 지원의 어떤 절차를 5단계로 설명할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서브노트를 한다. 그러면 1단계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말은 이거다. 핵심 개념은 이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누가 말해주는 걸 그대로 하시기보다는 그걸 이제 뭐 이해를 한번 하고 그 다음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를 이제 주제별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수교육학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전 영역을 공부하실 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특수교육학 이론서의 많은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쓴 것도 있지만 교수님들께서 번역서가 많죠. 그러니까 한 용어를 영어는 똑같은데 다양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번역을 했으면 똑같은 건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아예 표현을 다르게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얘네는 동일한 용어다. 근데 번역상의 차이다. 이런 거는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험서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신다던가 하면은 정리가 좀 되시고 아니면 혼자 공부를 하시면서도 충분히 그런 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똑같은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자료를 찾아보시면서 이 한글 용어에 대한 영어를 찾아보세요. 영어. 원래 영어. 그래서 그걸 보고 똑같으면 그건 똑같은 용어인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용어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수교육학은 그러한 것이고 몇 가지 중요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강론서 같은 경우는 책이 매년 새로운 게 나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요. 또 원래 나왔던 게 또 개정도 자꾸만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보를 이제 지금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강론서나 이런 데서 시험 출제가 되는 편이거든요. 일부 소수 문제여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수교육학 서적이 많이 나오는 출판사 이건 이제 저도 중간중간에 많이 알려드리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능동적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출판사 어떤 데가 있을까요? 학지사, 그죠? 또 시그마 프레스, 아주 가끔 양서원, 가끔 교육과학사 이렇게 몇 군데 있습니다. 출판사가. 그러니까 물론 그 노량진에 많이들 이용하시는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배치되어 있고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서 요즘 이런 거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겠죠. 가끔씩. 그래서 그런 출판사에 가서 특수교육학 부분을 선택하고요. 출판일 순으로 이제 배열을 하세요. 그러면 최신 순으로 쭉 배열이 되죠. 그러면서 언제 이런 게 나왔구나. 그런 걸 그냥 이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너무 이제 나와 있는 자료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좀 더 고득점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업 실현하시거나 심층 면접 이런 거 하실 때 내가 나의 어떤 표현으로 15분 동안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럼 머릿속에 많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걸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특수교육학에 대한 그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누가 어떤 교수님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제 정해진 문제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미리 좀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국립특수교육원. 아시죠? 거기 가면 요즘 이제 시기별로 연수가 있잖아요. 다양한 연수가 뭐가 있는지 또 연수 자료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게 다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다 해서 막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가끔 가서 구경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최근에는 이런 교사 연수가 있었구나. 이런 직무 연수가 있었구나. 이런 발표가 있었구나. 아니면 현장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웹진이 있습니다. 현장 특수교육.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우린 너무 공부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걸 그래도 간접적으로 조금은 거기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쓰신 글도 있고 어떤 발표된 자료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요즘 이런 게 좀 이슈구나 이런 걸 자연스럽게 접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시면서 이제 너무 이제 이론 이런 거보다는 이제 그런 걸 다양하게 보시면서 머리도 좀 식히시고 배경 지식도 쌓고 그러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역별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이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지금 제가 어디에도 지금 넣질 않아서 그냥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법도 공부를 하셔야 되죠. 법.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중간중간에 개정이 될 수가 있어요. 타법 개정 때문에 바뀐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법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통으로 쓰는 용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육기본법에서 이 용어를 이렇게 바꿨다. 그럼 우리도 그걸 바꿔야 되는 거고, 뭐 중간중간에 바뀌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도 저도 이제 늘 기본 이론서에 넣어놨다가 챕터로 해서 이번엔 그냥 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개정이 되고 하니까 그걸 미리 넣어두면은 또 나중에 고쳐서 봐야 되고 좀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은 법제처에 가면 원문이 그대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법제처에 들어가서 특수교육법 이렇게 치면은 법 원문이 최신 개정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3단, 그러니까 법은 이것도 이제 뭐 좀 자세한 내용이지만 법은 다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에 따른 뭐가 있죠? 시행령이 있고 또 그것이랑 관련된 시행 규칙이 있죠. 이렇게 3단 표로도 정리가 돼서 이제 법제처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혹시 새로 개정된 것이 없나 이런 걸 좀 능동적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점자가 이제 매년 나옵니다. 그 특수교육학에서 시각장애 공부하는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게 점자죠. 그런데 점자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그리고 올해 시험까지도 적용이 된 거는 한글 점자 규정이라고 해서 2006년에 나온 건가 그래요. 그런데 이 점자가 개정되어야 된다는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반 그 의견이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점자가 개정이 되는 건 사실 점자 개정되면 우리는 공부하기가 힘들어지는 거고요. 새로운 걸 공부해야 되니까. 그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가 개정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어떤 점자를 개정한다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점자가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캔에도 있죠? 엘리베이터에도 있죠? 그 다음에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로 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다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과정이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점자가 개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난 그걸 이제 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가끔씩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기억해 두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자를 이제 뭐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점자를 지금은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글에서 받침 중에 굉장히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쌍시옷 받침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약자로 있어요. 그런데 개정을 하자는 주장에서는 그런 약자나 약어를 최소화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약자나 약어를 좀 많이 없애버리자.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은 또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안 좋아할까요? 약자나 약어가 없어지면 다 풀어서 쓰니까 분량도 많아지고 더 많이 찍어야 되고 더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논의가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자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정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제 정보를 항상 체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특수교육학은 아무튼 이런 내용이다.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내가 선택하고 자료 정리를 체계적으로 잘 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특수교육 교육 과정은 이거도 그러니까 이거는 유아특수이신 분들이 그나마 좀 비교적 수월하게 공부하시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걸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감이 없으셔서 지금 이거는 큰 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수교육도 공교육이죠? 그죠? 공교육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교육과정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에는 다시 어떤 교육과정이 있냐면 유아특수이신 분들이 보셔야 되는 유치원 교육과정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고요. 일반 유치원 교육과정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초중등 교육과정이 있어요. 초중등 교육과정. 그 다음 고등학생들은 무슨 교육과정일까요? 선택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전부 다 뭐냐면은 특수교육 대상자여서가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도 적용하는 그 공통교육 과정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이 교육과정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가르치자라고 하는 걸 그대로 적용했을 때 따라오지 못한 학생들이 있겠죠. 이 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을 위해서 무슨 교육과정이 있죠? 기본 교육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유아냐, 초등이냐, 중등이냐에 따라서 교육과정은 공부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교육 과정이라는 것 자체는 다시 이 안에서도 다시 이렇게 나뉘어져요. 총론, 강론, 총론, 강론, 총론, 강론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데 총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강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총론은 무엇이냐? 총론은 이제 교육과정 안에 교과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하나의 강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총론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 교육과정 전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이 교육과정은 어떤 인간상을 추구하는지, 이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운영할 때 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운영상의 어떤 편성과 운영상의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죠. 그걸 총론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해서 공부하실 때도 제일 중요하게 사실 공통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총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총론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제 대신 총론도 보면 그 안에 중학교 대상으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또 학교 급별로 나뉘어져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 해당 전공에 해당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중등인데 초등학교 거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총론 공부를 잘 하셔야 되고요. 강론은 국어, 수학 뭐 이런 거예요. 사회, 과학, 실과, 진로, 직업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아특수이신 분들은 뭘 보셔야 될까요? 유치원 교육과정이랑 기본교육과정을 보셔야 되는데 기본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기본교육과정 아닙니다. 유치원교육과정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유치원교육과정. 그래서 유치원교육과정이랑 관련된 그 일반 유치원교육과정이랑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걸 이제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기본교육과정은 이제 이 교육과정이 적용이 힘든 학생들에게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똑같이 과목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특수교육 대상 잘하는 걸 고려해서 이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이제 제시가 된 것이죠. 그다음 초등이신 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 초중등에서 초등에 해당하는 초등교육과정. 이게 바로 이제 초등이신 분들은 일반 초등교육과정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기본교육과정 중에서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거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중등이신 분들이 제일 고민인 게 뭐냐면 중등은 다른 유아 초등에 비해서 교육과정이 나오는 비중이 아까 한 30% 정도가 나왔었는데 전체 영역을 봤을 때 교육과정이 전체가 다 나오지가 않아요. 기출문제를 보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좀 요약을 하자면 중등이신 분들은 총론은 꼭 보셔야 되고요. 꼭 보셔야 되고 다른 강론에서는 문제가 전체를 다 보시기에는 좀 효율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총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등이신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교육과정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교과, 중등이신 분들은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가 있어요. 이거는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 근데 또 주요 교과는 또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어나 수학. 그 다음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초중등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통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교육과정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해드리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냥 들어두세요. 나중에 어차피 공부하셔야 되니까. 이 공통교육과정은 이제 초중등 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교육과정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교육과정인데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에 구성되어 있는 공통교육과정에는 뭐가 있냐면 공통교육과정의 여러 교과 중에서 국어랑 영어랑 체육 같은 경우는 장애 영역을 고려해서 공통교육과정의 그 내용에 장애 학생에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통교육과정이 아니라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통교육과정은 일반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공통교육과정의 내용이 그대로 다 있으면서도 국어, 영어, 체육에 대해서는 특정 장애 영역에 대해서 덧붙여 놓은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장애랑, 이건 언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장애랑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나와 있을까요? 내용이. 언어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시각 또는 청각. 시각, 청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에서 시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는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점자. 이런 게 교육과정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청각장애 학생 같은 경우도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언어 체계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체육은 지체. 또 체육 시간에 어떤 장애 영역의 학생이 특별한, 그렇죠. 시각장애 학생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지체, 시각장애에 대해서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초등이랑 유치원 교육과정 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선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초등이나 중등이신 분들은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에 공통교육과정을 통째로 다 보시기보다는 이제 국어, 영어, 체육 교과에서 이렇게 추가된 사항이 있어요. 목표에서, 뭐 내용에서, 교수학습 방법에서, 평가에서 이렇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등이신 분들은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중등이신 분들은 지금 요거 중등이에요. 요거는 중등. 중등이신 분들은 교육과정이 막 전반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양을 좀 줄여서 하실 필요가 있고 또 간절히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면 이건 달달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중등이신 분들, 초등, 기본교육과정의 진로, 직업, 국어, 수학 요만큼은 보자는 거. 그 다음에 공통교육과정의 이 부분 보자는 거, 중등이신 분들. 초등이신 분들은 일반 초등교육과정 다 보셔야 되고 공통교육과정에 이거 다 보셔야 되고 기본교육과정의 전 과목 초등에 해당하는 거 다 보셔야 돼서 초등이신 분들이 정말 공부하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범위를 좀 줄여주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공부할 게 많아서. 근데 지금 어쨌든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육과정이 이런 거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4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이게 뭐냐면 이제 특수교육학이랑 다르죠. 그래서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특수교육학에 접근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르게 하시면 돼요. 훨씬 단순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조를 제가 큰 구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부를 먼저 하실 때 이건 사실 혼자 하셔도 돼요. 마음만 딱 먹고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하면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교육과정이 이런 거구나 라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세요. 읽으시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론은 이렇게 몇 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엔 이런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엔 시수가 나와 있고 이 부분은 무슨 공통 지침이 나와 있고 편성 운영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은 뭐냐면 교육과정 그냥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먼저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 아예 없이 그냥 외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선 그냥 읽으시면서 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은 빈칸 뚫어놓고 OX하고 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쓰실 때 똑같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안 쓰실 때. 채점이 내가 쓴 게 그대로 맞게 되려면 거의 똑같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법이랑 교육과정은 암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달 외우시고 최대한 그걸 시험 상황에서 쓰셔야 되는데 이제 교육과정도 사실은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아주 단순 암기로만 해결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논수령에서 다뤄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논수령은 아까 뭐라고 했죠? 내가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교육과정의 어떤 일부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특히 총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많이 읽어두시고 하셔야 되죠. 어쨌든 특수교육학이랑은 다르게 먼저 구조를 파악하고 큼직큼직한 내용에 대한 이제 단순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전반적인 이해를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시는 건 뭔가 막연해서 그런 것 같아요. 특수교육 과정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막연하고 외울 게 많으니까 어려우신 거지. 사실 이해를 해야 되는 그 내용 자체의 난이도는 특수교육학이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고 이해할 게 많거든요.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여러분들이 먼저 틀을 파악하고 나면 그 다음은 암기입니다. 근데 암기의 과정이 너무너무 고되실 거예요. 아마 시험 치기 전날까지 분명히 어제 봤는데 또 생각 안 나고 그런 과정이 정말 계속될 텐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안 나는구나. 그럼 다시 봐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안 날까? 난 왜 이럴까? 이러기 시작하면은 너무 마음도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을 단순하게 만들어버리고 생각 안 나는구나. 생각 안 나는구나. 다시 보고. 그럼 또 안 나는구나. 또 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은 그렇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내용도 이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보시면은 교직 논술이나 중등 논술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제도 보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논술은 이제 여러 몇 가지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논술도 사실 전공이랑 관련해서 생각을 하자면 논술도 내가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되네?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논술은 또 단순 암기를 해서 그대로 베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문제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이제 글을 써야 되는 거니까 이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은 특수교육학,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 유형이든 어떤 식으로 내가 뭘 해야 되든 뭐 2차에서도 그렇고요. 사실 이제 제일 기본은 특수교육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한다고 치고 그건 그냥 베이스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논술을 잘 쓰려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나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첨삭도 하고요. 매년 뭐 시기별로 하고 하는데 글을 쓰는 거에 대한 건 저도 그렇고 말투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글도 글투라고 해야 되나요? 글을 쓰는 투가 다 있어요. 다들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뭐 7, 8월이나 9, 10월이나 이제 뭐 매주 또는 격주로 이제 첨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름 안 봐도 아, 이 사람 누구구나 알 수 있을 만큼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논술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길게 쓴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전공 답안도 그렇고요. 길게 장황하게 쓰는 건 좋지 않은 답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간결하게, 명료하게,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말을 정말 많이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간결, 명확, 명료, 구체, 논리적으로. 논리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려면은 군더더기가 없다는 거예요. 글에.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말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해도 막 되게 길게 친절하게 재밌게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글을 쓰는데도 굉장히 막 글을 읽고 있으면 막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써놓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습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 제한된 시간과 분량 안에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걸 명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논술이고 시험이고 하기 때문에 단호하고 간결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문장 오류를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사실 요즘 세대가 다 그렇지만 글을 많이 쓰지 않잖아요. 그죠? 게다가 손으로 이렇게 쓰는 걸 잘 하지 않다 보니까 글을 쓸 때 막 문장이 이상해요. 근데 문장 구사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감점 요인은 아닐 수 있지만 나는 전달하고자 하는 게 A인데 내가 문장을 잘 못 쓰고 막 이상하게 막 주어 서술어가 맞지 않고 이러다 보면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고 글을 읽는 입장에서 채점을 하면서 첨삭을 하면서 이제 보는 입장에서 내용이 막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좀 부족하다. 그럼 빨리 그걸 보완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논술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막하시면 지금 교육과정 평가원에 가면 모든 기출문제를 다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초등이시거나 유아특수이신 분들은 교직 논술 문제를 다운받아서 하나를 써보세요. 그냥. 중등이신 분들은 교육학 논술은 뭐 지금 막막하시면은 뭐 전공 문제 중에서 논술형 문항 같은 거 한번 써보세요. 그냥 지금 한번 써보세요. 잘 내용을 모르겠다. 그러면 내용 찾아가면서 한번 글을 써보세요. 그런 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쓴 걸 내가 보면 잘 안 보여요.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끼리 보신다거나 저에게 보내신다거나 주변에 물어보신다거나 해서 내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내가 이대로 내가 쓰는 방식으로 그냥 끝까지 글을 써도 될지 뭘 고쳐야 될지를 파악하시고 그걸 고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는 이제 꾸준히 하셔야 돼요. 몰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2주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글 쓰면서 논술형에 대해서 연습하시는 걸 이제 꾸준히 하시면 이게 실천이 참 어려운데 꾸준히 하시면 나중에 분명히 그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스터디도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이제 이런 걸 스터디 하시면 좋은 거예요. 서로 좀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논술, 교직 논술에 대해서 아니면은 지금 이것까지 막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상반기 중에
상반기 중에 제대로 한번 꼭 이제 점검을 하세요. 논술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과목별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건 서답형 문제 유형에 따른 건데, 이건 사실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가 좀 반복이 되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에 대한 전략인데, 우리가 기입형 공부 따로 하고 서술형 공부 따로 하고 그러지 않죠? 그럴 수 없죠. 한 번을 하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동일한데, 기입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이렇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 답안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도 기입형에 대비해서는 뭘 잘해야 되냐면 키워드, 용어 정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기입형은 보통 말 그대로 단답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 정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키워드 정리. 서술형은 뭐냐면 한두 문장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문장이니까 논술형보다 쉽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두 문장 안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정확하게 써야 돼요. 서술형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점을 해보면 한두 문장으로 쓰는 건데도 아주 장황하게 쓰신다거나 너무 쓸데없는 말이 많다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도 내가 문제의 요구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간결하게 명확하게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 상황에 적용해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이게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하셔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파악하고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하셔서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술형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나 완성된 문장으로 간결하게 전달을 잘 할 것이냐. 논술형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논술형이 조금 이제 기출문제가 매년을 보면 한 해 한 해를 보잖아요. 그럼 제가 느끼기에 경향이 별로 없어요. 한 해 한 해를 보면 작년이랑 올해 또 다른 것 같고 올해랑 또 내년 다를 것 같고, 그런데 큰 흐름을 좀 보면 약간의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한 해 한 해를 보면은 뭐 올해는 왜 이렇게 지역적인 게 나왔어, 막 이렇게 올해는 왜 이렇게 교육과정이 많냐, 뭐 이럴 수 있는데, 크게 좀 보면 점점 적용 문제가 많다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단순 암기보다는 적용하셔야 되는 문제가 좀 많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더 잘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기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논술형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논술형도 근데 사실 어떤 해의 논술형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외운 거 써도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출제자에 따라서. 근데 올해 논술형 같은 경우는 교직 논술도 그랬고 중등 논술도 그랬고 암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좀 약간 열린 답안 보셨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채점을 어떻게 할까요? 암기를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몇 해 전에 직접교수법에 대해서 뭘 써라. 그러면 직접교수법에서 써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들어가야 채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걸 쉽죠. 내가 공부한 거 쓰면 되니까. 그런데 올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채점자들은 뭘 보고 채점을 할까요? 논술형이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 뭘 주장하는지가 명확한지, 이 사람의 주장이 명확하며, 주장만 막 하면 우리가 말싸움하거나 할 때도 그냥 막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되죠.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논거를 제시해야 되죠. 그러니까 논술형이라는 그 글의 특성에 맞게 주장과 논거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간결하게 잘 썼느냐, 이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답안을 작성한 사람이 제시하는 그 내용과 그거에 대한 근거가 탄탄하게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앞으로 또 그런 논술형 문제가 또 내년에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제 논술형은 사실은 원래 논술형은 올해 같은 문제죠. 논술형, 뭐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이나 이런 것들도 다 논하는 건데 거의 답이 없잖아요. 그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술형 문항이 올해 나왔고 또 앞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글 쓰는 연습을 또 잘 하시고, 이제 글 쓰는 연습은 물론 글을 쓰는 거지만 말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들이랑 토론도 해보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대비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유형이랑 관련해서 몇 가지를 이제 구분해 놓고 6페이지 보면은 또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다시 한번 유형이랑 관련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하나 또 간단하게 시기별로 7페이지에 보시면 1년을 우리가 1월을 시작으로 해서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뭐 이제 매해 늘 처음부터도 좀 그랬지만 매년 계속 이제 많은 분들을 더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 가면서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계속 이 생각이 너무 자기 주도적으로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라.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고 싶어서 또 써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특수교육학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제대로. 한 번을 해도 제대로. 오래 걸려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는 표처럼 해놓은 거는 많은 분들이 좀 따라가는 그냥 좀 공통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시기나 기간이나 이런 건 다 여러분들 상황에 맞추어서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학교 나가시면서 하실 수도 있고 교생을 또 중간에 가실 거고요.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근데 교생 얘기가 나왔으니까 교생은 하실 때 공부는 많이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생을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그 기간에 내가 이것만은 하겠다라고 최소한의 계획을 세우세요. 그냥 교생하실 때 욕심내서 난 그래도 잠을 줄이고 한 3-4시간 공부해야지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지쳐서 안 됩니다. 하지만 또 5월 동안 맥이 완전히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생을 하실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 기간에 자기 전에 1시간 아니면 버스에서 1시간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법을 읽겠다. 점자를 외우겠다. 이런 작은 목표 있죠? 그런 걸 아니면은 1월부터 4월까지 공부한 걸 그냥 이제 너무 부담 없이 보겠다. 이런 식의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고요. 교생하시는 분들은 교생하실 때 학교 생활할 때 열심히 하시면 그건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되십니다. 학생들이랑 뭐 할 때 열심히 하시고요. 교재교구 만들 때 열심히 하시고 수업 실현할 기회 있으면 무조건 참여해서 하시고 지도안 작성 열심히 하셔서 계속 검사 받고 그게 다 2차 공부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교생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고요. 교생을 하신 분들도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건 나중에 2차 공부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시기별로 다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하는 속도, 내가 공부하는 상태, 상황, 어디서 공부하는지, 이동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셔서 시기별로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나머지는 그냥 다 안 보셔도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해를 꼭 다 전반적으로 한 번은 제대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반기 7월, 8월을 가면은 다시 이때 뭐 내용 정리하고 이해하고 이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특수교육학, 특수교육과정, 기출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좀 이제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봐둔 상태에 이어야 그래도 하반기에 좀 안정적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 기간 동안 이제 기본 이론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제외를 하고 전 기간 동안 기출문제 보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 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거냐 이걸 계획을 나에게 맞게 세우시고요. 8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따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서브노트는 아시죠? 단권화라는 것도 이제 많이들 선택하는 둘 중에 뭘 하냐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단권화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수교육학에 대한 기본이론 교재 A라는 걸 선택을 했다.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걸 그냥 거기에다가 이제 그 책에 없는 다른 내용들을 계속 덧붙이는 거예요. 따로 내가 적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책이 점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포스트잇도 붙이고 아니면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게 다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이론서 자체를 뚫어서 파일링 할 수 있도록 이론서 자체를 구멍 3개, 30 파일에 들어갈 수 있게 뚫어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종이들을 끼워가면서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단권화를 하시는 경우는 사실 예전에 객관식일 때는 단권화를 하면서 공부해도 충분히 했어요. 왜냐면은 객관식이니까 내가 눈으로 머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면 문제를 푸실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이해하고 내가 쓰고 또 답안을 내가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험 유형에 맞는 건 좀 힘들어도 서브노트를 내가 만드는 게 더 좋다. 저는 공부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단권화는 그냥 정리가 되어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잘 암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이제 좀 확인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이 있기도 하고요, 책에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서브노트를 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자신에게 맞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권이냐, 서브노트냐. 만약에 서브노트를 한다면 난 워드 작업을 할 거냐, 쓸 거냐, 어디에 쓸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뭐 스티커 같은 걸 많이 활용하시기도 하고요. 기출문제 나온 데는 따로 표시해놓고 막 이런 거. 그런 많은 방법들을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자료 정리, 나만의 자료 정리를 하는 것 자체가 공부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한 번을 해도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하자. 이걸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스터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요거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뭘 가지고 할까요? 이런 걸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는 이제 뭐 제가 막 이런저런 말을 써놨고요. 그 아래에는 다양한 예시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보니까 또 많이들 하시는 게 안 만나고 전화 스터디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매일 밤에 전화하고. 그러면서 근데 뭐 친해져서 만났다면서 막 이러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뭐 전화 스터디 하다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고, 뭐 어떤 분은 또 전화 스터디를 했는데, 또 전화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남자분, 여자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 스터디 하시는 분의 여자친구가 화를 내서 스터디가 깨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스터디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휩쓸려서 내가 친한 친구랑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가 하자고 하니까 또는 하는데 뭔가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스터디가 왜냐면은 스터디를 하나 한다는 건 그 시간만큼 내 시간을 완전히 거기에 쓰는 거고 그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또 내가 공부하는 계획도 조정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스터디에 맞출 부분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걸 쉽게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한다면 내가 공부를 해보고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건 딴 사람이랑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생각하셔서 하십시오. 그리고 좀 이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스터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브노트를 여러분이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정말 힘들다는 걸 알겠고 한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한 4분 정도가 모여서 서브노트를 나눠서 정리하는 거예요. 지적장애는 너가 하고 정서는 너가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모으자. 그러면 내가 정리하지 않은 부분은 어떨까요? 공부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정말. 그래서 그 스터디는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요. 뭐 기상 스터디, 생활 스터디, 뭐 교육과정 빈칸 만들기 스터디, 기출문제 스터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나에게 필요한 걸 생각하셔서 이제 스터디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하지만 나중에 1차를 끝내시고 2차 대비하실 때는 스터디가 필수적입니다. 그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터디에 대해서도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페이지는 이건 또 약간 이제 몇 가지만 좀 추가를 하자면 좀 이건 좀 그냥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뭐 대화하면서 하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 한데 전략이라기보다는 이제 긴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곧 1월 1일부터 시작하실 거죠? 1월 2일부터? 그러면은 그때부터 지금이 12월 말인데 아직도 시험 과정에 있거든요. 다음 주가 초등, 유초등 2차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1월 말 중순 지나서 중등 2차 시험이고. 그러니까 긴 과정이 이제 시작이죠, 여러분들이. 근데 그 과정 동안 분명히 중간중간에 지치실 거고 아플 때도 있을 거고 하기 싫을 때도 정말 많을 거고 한데 그 많은 때를 빨리 잘 넘기고 거기에서 막 슬럼프 빠지고 이래버리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길어지고 슬럼프도 처음에만 나 어떡하지 막 이러지 나중에는 좀 이렇게 좀 무덤덤해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런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을 좀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좀 그냥 심플하게 그냥 공부만 먹고 자고 공부하고 먹고 자고 공부하고 막 다른 고민들이 사실 많잖아요, 요즘, 그죠? 그런데 그런 걸 그냥 머릿속에서 비우셔야 돼요. 머릿속이 복잡하시면 안 돼요. 생활도 복잡하시면 안 돼요. 일을 하신다고 해도 일, 밥 먹고 자고 공부하고 이렇게 단순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머릿속도 내 마음도
막 뭐 이것저것 너무 많은 생각, 걱정, 우리가 걱정하는 거에 그런 얘기들 하죠. 걱정을 많이들 하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걱정의 80%가 쓸데없는 걱정.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 안 될 걱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비우시고 단순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한 게 들어갈 여유가 생기는 거죠, 나한테.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긴 생활을 잘 견디려면 그 다음에 습관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하루하루 해보세요. 꼭 힘들어도. 그래서 그걸 일주일을 하고 2주일을 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나한테 몸에 배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몸에 배게 습관화를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그게 조금만 이제 나한테 익숙해지면 그거 자체가 이제 내 삶이 되고 즐기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화를 만드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되게 불규칙적으로 사실 많이 지내시거든요.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잠을 못 잤다. 그래서 뭐 많이 자고 막 이렇게 한다던가. 난 밤에 공부가 잘 되더라 오늘은 밤에 공부하고 막 다음날 막 12시에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개개인 차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12시에 일어나면 또 하루가 얼마나 짧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생각해서 내가 나에게 이제 가장 좋은 하루가 어떤 걸까? 이걸 생각하셔서 그걸 짜고 계획을 세우고 습관화를 하셔야 되고요. 이건 첫 번째 그 합격 비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력 관리 꼭 하셔야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거도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1년 내내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공부를 하시지 않을 거고 하실 수 없을 거고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획을 아주 세세하게 세우고 매일매일 내가 시간대별로 어떻게 했는지 점검해 가면서 열심히 하고요. 어떤 하루는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연을 보러 가시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하루 정도는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언제는 이걸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전엔 내가 계획 세운 걸 꼭 다 해야지 그리고 이걸 나한테 선물해야지 이런 걸 한 번씩 하시는 것도 필요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씩 여러분들을 좀 해소시키고 뭔가 환기시키고 약간씩 이렇게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 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계속 선택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계획 세웠는데 이게 맞을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점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좋지만 합격하신 친구나 선배가 있으면 적극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저든 뭐 누구든 많이 고민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그걸 혼자 계속 끙끙 앓고 시간을 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결하고 빨리 바꾸고 빨리 수정해서 빨리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1년 내내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부분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가 길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다음 시간에 초등 특수는 이제 초등이라고 하셨나요? 아무튼 따로 이제 또 설명회가 있어서 시간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거 하나가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거예요.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기출문제를 어떻게 보는 거다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기출문제는 어쨌든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예 처음 보실 때 완전히 처음 보실 때는 그냥 내가 먼저 풀어보고 다음 도움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랑 기출문제는 답을 물론 처음엔 찾는 게 중요하지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걸 낸 사람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 그 다음에 난이도, 예를 들어서 뭐 보완대책 의사소통이 저번엔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엔 이렇게까지 나왔구나. 그리고 기출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완대책 의사소통에서 만약에 뭐 어떤 한 부분이 나왔다, 뭐 상징이 나왔다. 그러면 그 상징이 그 다음에는 꼭 그 주변에 상징이랑 관련된 다른 내용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실 때에는 한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 포함된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 들어가 있는 여러 테마, 여러 용어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기출 문제를 가지고 변형 문제를 만들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2009학년도 최소한 그때부터 거의 한 10년치를 보셔야 돼요. 선택형 객관식 문제도 버리시면 안 되고요. 다 보셔야 되고 이제 유아, 초등, 중등이신 분들이 내 전공 중등만 본다 그게 아니라 전 전공 문제를 다 보셔야 되는데 그걸 보실 때 기출문제를 내가 이걸 가지고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출문제를 보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여러 가지 오래 걸려요. 그것도. 기출문제도 전체를 다 보려면 전 영역을 보려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그것도 꼼꼼하게 제대로 그리고 기출문제는 한 번 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런 걸 잘 기억하시고 뭐 기출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방법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선은 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27일이니까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고 한데 얼른 계획을 이제 다시 한번 세워보시고요. 더 마음을 강하게 목표의식을 가지고 더 절실한 마음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시고요. 잘 계획하시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모르시거나 하면은 뭐 카페에 남기셔도 되고 여기 위에 보면 카페 주소 있고 하니까 아니면 카페랑 연결된 주소 아니면은 메일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카페에서 저 누르면은 바로 연결이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계획 같은 게 힘드시면은 연락하시면은 제가 피드백 해드릴게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뭐 쪽지도 좋고요. 남기시면 되니까 연락하시고 계획 잘 세우셔서 시작을 정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